청취자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주 평온한 화요일 오후고요. 여러분은 지금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막 밤새워 작성한 기획안을 보면서 아주 가벼운, 진짜 악의 없는 농담을 하나 던집니다. 그 폰트가 묘하게 옛날 감성이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이네요. 네네,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심박수가 막 미친 듯이 치솟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속에서 그 뜨거운 불덩이 같은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네요. 머릿속으로는 막 당장 이 회의실 책상을 엎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스쳐 지나가고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네, 일상에서 사실 너무나 자주 겪는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뇌는 동료의 그 썰렁한 농담을 마치 정글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이성을 마비시키는 약간 불완전한 방해물 정도로 여겨왔잖아요. 감정만 없으면 내가 합리적일 텐데?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합리성의 관점에서만 보면 감정은 완벽한 진흙탕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를 끝까지 분석해보면요. 그 진흙탕이 사실은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수백만 년간 진화해온 가장 정교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경영학 박사님이 2026년을 기점으로 작성한 방대한 보고서입니다. 바로 감정은 상태다라는 자료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문헌이죠. 네, 이 자료는 철학, 뇌과학, 정신분석학, 그리고 행동경제학까지 정말 총망라해서 감정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감정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무려 17세기의 철학자가 이미 현대 심리학의 뼈대를 세웠다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바르후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요? 에티카 쓰신 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는 에티카라는 저서에서 감정을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쁜 어떤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정동, 그러니까 어펙트라는 개념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동이요.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쉽게 풀자면 스피노자의 핵심 아이디어는 코나투스라는 건데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나투스입니다. 생존하려는 본능적 에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 생존 에너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스피노자는 외부의 어떤 자극이 내 놈의 코나투스, 즉 생존 능력을 증가시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요. 반대로 내 생존 능력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깎아먹으면 슬픔으로 경험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슬퍼서 눈물이 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내 존재의 힘이 물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런 신체 상태의 보고서인 셈이죠. 그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감정을 무려 48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48가지나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외부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 이렇게 정의를 했죠. 와, 17세기에 이미 감정을 일종의 물리적인 에너지 상태로 규정하고 수학 공식처럼 딱딱 쪼개놨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48가지나 분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이 분류는 인류 지성사에 엄청난 도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스피노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외부 자극에 막 휩쓸리는 수동적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내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원인을 인지하는 순간 감정은 수동적인 반응에서 능동적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이는 현대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원리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선구적 통찰입니다. 원인을 인지하는 순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현대 심리학은 이 감정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용어부터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던데요. 네, 2020년대 중반 이후 현대 심리학에서는 크게 3가지 층위로 나눕니다. 첫째, 정동은 쾌, 불쾌,
각성 이완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아, 심장이 막 뛰거나 식은땀이 나는 그런 진짜 신체적 반응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둘째, 감정은 이 신체 반응에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개입된 아주 짧고 강렬한 반응이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기분은 명확한 자극 없이 수일간 지속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백그라운드 색안경 같은 인지적 틀을 말합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자료에 등장하는 최근의 그 구성주의 정서 이론 파트입니다. 아,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저는 사실 예전에는 뇌 안에 무슨 분노 회로, 기쁨 회로 이런 게 따로 있어서 어떤 스위치가 탁 켜지면 그 감정이 튀어나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론에 따르면 뇌는 정해진 회로를 켜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감정을 구성해낸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건 마치 그 레고 블록 있잖아요. 그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막 조립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버튼을 누르는 기계가 아니라 일종의 예측 기계이자 창조 공장에 가깝습니다. 창조 공장이요. 방금 전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동료의 농담에 화가 난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생리적 정동이 먼저 발생합니다. 네,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러면 뇌는 현재 회의실이라는 상황적 맥락, 그리고 과거에 비슷하게 무시당했던 기억의 데이터를 아주 순식간에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를 결합해서 아, 이건 분노다 라는 감정을 실시간으로 조립해내는 겁니다. 와, 뇌가 실시간으로 조립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뇌가 감정을 조립할 때 쓰는 그 첫 번째 재료, 즉 심박수나 호흡 같은 신체 신호들은 대체 어떻게 뇌로 전달되는 걸까요? 그냥 아, 화난다 생각만으로 감정이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감정의 근원지를 찾으려면 우리는 뇌 속의 해부학적 경로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해부학적 경로요? 네, 바로 1937년 제임스 파페치가 제안한 파페치 회로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뇌의 부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부위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메커니즘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그 해마, 시상, 대상회 이런 단어들만 들으면 너무 교과서 같아서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회의실에서 확 화를 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자,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동료가 농담을 딱 던지는 순간 귀로 들어온 정보가 먼저 시상이라는 뇌의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시상, 내 정거장이네요. 동시에 해마는 과거의 내 능력이 의심받아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번개처럼 검색해서 가져옵니다. 아,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정보들이 시상하부로 전달되면요. 시상하부는 즉각 몸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서 심박수를 확 올리죠.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의 앞쪽 대상회가 지금 요동치는 내 몸의 상태와 과거의 기억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아,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라는 주관적 감정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리는 뇌 기능과 몸의 물리적인 반응이 완벽하게 하나의 회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고리가 바로 파페치 회로입니다. 와, 특히 저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 마커 가설 부분을 읽으면서는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뇌 혼자서 무슨 엑셀 프로그램 돌리듯이 이성적으로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감각을 사용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겪었던 신체의 반응을 미세하게 재현해냅니다. 과거의 신체 반응이요? 네, 예를 들어 배가 찌릿했거나 식은땀이 났던 그 물리적 감각 말이죠. 이 신체적 감각이 일종의 책갈피, 즉 마커 역할을 해서 이 선택은 위험해? 혹은 이건 좋은 선택이야 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아, 신체가 책갈피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경계와 통증을 기반으로 이득을 취하고 손실을 피하려는 생물학적 생존 나침반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대세인 그 대규모 언어 모델들 있잖아요. 2026년에 아주 고도화된 AI들도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맥락을 쫙 분석하고 정말 슬프시겠어요 라며 소름 돋게 적절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조립해내잖아요. 네, 엄청난 속도로 연산해내죠. 그럼 AI도 결국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다마지오가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인데요. AI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결함이요? 바로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 애초에 심장이 멎거나 찔려서 통증을 느낄 육신 자체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생존을 위협받을 때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막 발버둥치며 물리적 고통, 그리고 교감신경계의 비상작동에서 출발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AI는 데이터상의 에러를 처리할 뿐이지 물리적인 붕괴의 공포나 통증을 겪지 않습니다. 아, 진짜 고통이 없네요. 따라서 AI는 인간의 감정 데이터를 아주 정교하게 흉내내서 출력할 수는 있어도 생존을 위한 절박한 나침반으로서 진짜 감정을 느낄 수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와, 듣고 보니 아주 명쾌하네요. AI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감정도 없다. 감정이란 결국 육체를 가진 생명체만의 특권이자 완벽한 생존 도구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회의실 상황이요? 네, 감정이 생존을 위한 완벽한 나침반이라면 우리는 왜 종종 직장 동료의 가벼운 농담이나 연인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막 앞뒤 안 가리고 폭발하는 걸까요? 이건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사회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이잖아요. 생존 나침반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이유, 우리는 여기서 무의식의 오류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오류요? 네,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이 흥미롭게 설명되는데요. 프로이트나 라캉의 이론을 빌리자면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억압되는 거죠? 감정의 꼬리표처럼 딱 붙어있던 어떤 관념이나 기억이 억압되거나 언어 구조 속에서 부유하다가 불쑥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부유하는 관념이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제프리 영의 도식 치료 이론을 가져오면 훨씬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도식이요? 네, 도식이란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로 인해 형성된 마음속의 깊은 상처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렌즈입니다. 제프리 영은 이를 18가지 부적응 도식으로 분류했습니다. 18가지나 되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버림받음, 결함이나 수치심, 복종, 엄격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죠. 아, 그러면 오프닝의 상황에 대입해보면요. 그 동료의 폰트 농담에 제가 막 폭발했던 건 그 농담 자체가 치명적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던 결함이나 수치심 도식을 확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릴 때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충분히 칭찬받지 못하고 늘 평가당했던 상처가 그런 결함 도식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 30살, 40살이 된 어엿한 성인이지만 동료의 가벼운 지적 하나에 뇌는 그것을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또 부정당하는 엄청난 위협으로 아주 과장해서 해석해버립니다. 와, 뇌가 과장을 하는군요. 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불쑥 튀어나와서 극단적인 분노로 과잉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 상황을 싹 회피해버리는 식으로 대처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마치 최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아주 오래된 과거의 생존 앱 같네요. 오, 스마트폰 비유 좋네요. 제가 5살, 10살 때는 그 앱이 나름대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만든 진짜 유용한 생존 전략이었을지 몰라도 2026년 현재의 운영체제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자꾸 충돌하면서 계속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 낡은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며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찾고 눈앞에 동료나 상황 탓만 하며 오류를 반복하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낡은 앱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러를 내면서 오작공할 때 우리의 일상과 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까요? 네, 아주 치명적이죠. 제가 자료의 행동경제학과 주파수 챕터를 보니까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끔찍하더라고요. 우선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나오는 그 인지 왜곡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뇌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죠.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현재주의라는 오류입니다. 현재주의요? 네, 우리의 뇌는 감정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미래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이 회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직장에서 깨져서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으면 내일 주식 투자를 결정하거나 주말에 가족과 보낼 시간을 상상할 때도 그 우울한 색안경을 끼고 미래를 철저히 어둡게 예측해버린다는 겁니다. 아, 기분이 미래를 덮어버리네요. 과거를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라면서요? 내 기억이 무슨 CCTV 영상처럼 정확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불안한 심리 상태에 맞춰서 과거의 파편들을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재구성한다는 거. 그 현실주의나 가용성 편향 오류 말이죠? 정확합니다. 과거의 기억조차 현재의 감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편집되는 거죠. 와, 이렇게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왜곡이 일어나니까 중요한 계약이나 인간관계에서 진짜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이 감정의 왜곡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데이비드 홉킨스의 의식지도라는 흥미로운 심리학적 틀을 차용합니다. 아, 의식지도요? 홉킨스는 수십만 건의 임상 반응 테스트를 통해 인간의 의식 수준을 17단계로 수치화했습니다. 절대적인 물리법칙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신체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감정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뉘나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수치 200, 즉 용기라는 임계점입니다. 200이 딱 기준선이군요. 흥미롭게도 두려움은 100, 분노는 150의 주파수를 가집니다. 200 미만의 감정들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생존 모드입니다. 생존 모드요? 에너지가 오직 자신을 방어하는 맹목적 힘, 즉 포스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 대역에 오래 머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서 시야가 좁아지고 면역력이 파괴됩니다. 면역력까지 파괴된다고요? 네, 반면에 200 이상인 포용이나 이성, 사랑으로 주파수가 올라가면요. 이는 세상을 향해 열린 진정한 위력, 즉 파워가 되어서 신체의 회복력을 높이고 인지적 명료성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지금 막 꽉 막힌 출근길 차 안에서 앞차를 향해 막 씩씩거리고 계시거나 어젯밤 상사가 보낸 이메일을 막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파수 150 이하의 생존 모드에 갇혀서 스스로 몸을 망치고 계신 겁니다. 아주 뼈아픈 현실이죠. 이후경 박사님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부정적 감정을 아예 정신독, 그러니까 멘탈 톡신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감정은 일종의 불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씨가 탁 튀었을 때 일어나는 순간 바로 알아채고 끄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면의 숲 전체를 태워버리죠. 와, 숲 전체를 태워버린다. 뇌는 현실에서 진짜 위협이 닥친 것과 내가 혼자 방 안에서 상상하며 분노하는 그 가짜 위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 뇌가 진짜 가짜를 구분을 못해요? 네, 200 미만의 부정적 상상만으로도 우리 뇌는 진짜 위협으로 착각해서 세포 내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진짜 정신독을 생성해냅니다. 와, 제가 속으로만 화를 막 사귀고 겉으로는 참았으니까 아유 괜찮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세포에 진짜 독을 막 퍼뜨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정신독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미세한 표정이나 말투 모방을 통해서 집단 내에 바이러스처럼 막 전염된다는 그 눈덩이 효과, 대목에서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그것이 감정의 무서운 사회적 파급력입니다. 인간의 자율신경대는 서로 미세한 표정을 모방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무의식적으로 실시간 동기화가 됩니다. 실시간 동기화요? 예를 들어 리더가 150 주파수의 억눌린 분노를 품고 회의실에 딱 들어오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정신독은 미세한 텐션을 통해 눈덩이처럼 조직 전체로 번져갑니다. 주변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이죠. 와, 섬뜩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감정은 단순한 이성의 방해물이 아니라 강력한 생존 나침판이며 동시에 관리를 못하면 나와 주변을 태워버리는 독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낡은 생존 앱의 오작동을 막고 주파수를 그 20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2026년 현재 기업 환경을 보면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데니엘 골먼이 주창했던 감정지능, 즉 EQ의 재조명입니다. 아, EQ요? 한때 유행했던 단어 아닌가요? 다시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상위 성과자들을 일반인과 구분짓는 무기는 지능, 즉 IQ가 아니라 바로
자기인식, 자기조절,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말에 확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거 동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결함도식 앱이 또 켜졌구나 하고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내는 능력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낡은 무의식적 도식이 자신을 확 지배하려 할 때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하. 찰나의 순간에 내가 지금 분노라는 정신독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채고 개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능력입니다. 마음 챙김이요? 알아차리는 그 1초의 틈을 통해서 맹목적인 생존의 포스 주파수를 200 이상의 명료한 파워로 싹 전환해서 불꽃이 번지기 전에 꺼버리는 것이죠. 감정을 무조건 통제하거나 억눌러서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감정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거네요. 오늘 우리는 정말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고 온 기분입니다. 네, 아주 깊은 탐구였죠. 스피노자의 철학적 통찰부터 감정을 막 조립하는 뇌의 파페츠회로, 또 내 과거가 발목을 잡는 무의식의 연려잘까지 덧, 그리고 주파수 200의 경계와 전염되는 정신도까지 정말 넓고 깊은 탐구를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속에 일어난 담정의 불꽃은 어느 주파수 대역에 있었나요? 혹시 사소한 일에 폭발하거나 알 수 없는 불안에 막 휩싸여 있진 않으셨나요? 만약 갑자기 마음이 요동친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잠시 멈춰서서 알아차려 보시길 권합니다. 네, 멈춰서 알아차려 보기. 이 감정이 정말 눈앞에 저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과거의 낡은 생존 앱이 울리는 오작동 알람인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진짜 신호인지 말입니다. 감정은 통제하거나 억눌러야 할 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가장 정밀하게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맞습니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롭고 그리고 조금은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우리가 앞서 인공지능의 진짜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통증을 느끼고 죽음에 직면할 생물학적 신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네, 다마지오의 이론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미래는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물리적인 위험, 질병, 그리고 통증이 완벽하게 제거된 극도로 안전하고 완벽한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속에서만 하루의 대부분을 살아가게 된다면 말입니다. 육체를 위협받을 일이 아예 사라진 세계에서 진화의 산물인 인간의 감정은 어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이상 생존 나침반이 필요 없어져서 결국 인공지능처럼 그저 흉내만 내는 퇴화를 겪어버리고 말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